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배드민턴 대표팀의 안세영이 라이벌인 중국 천위페이를 2대 0으로 꺾고 일본 오픈 여자 단식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달 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디오구 조타가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턴 구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울버햄턴 구단은 조타의 클럽을 위한 놀라운 업적과 그의 사망이 축구계에 미친 깊은 영향을 기리는 헌적이라며 만장일치로 헌액을 결정했습니다.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2번 옵션 외국인 선수로 미국 출신 빅맨 제일린 존슨과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203cm, 110kg의 체격을 가진 존슨은 루이빌대 3학년을 마치고 프로에 데뷔해 미국 프로농구 G리그, 이스라엘, 대만, 튀르키예 리그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미국 프로농구 가드 데미안 릴라드가 미러키 벅스를 떠나 전 소속팀 포틀랜드로 돌아갑니다. 미국 ESPN은 NBA 올스타 9회에 빛나는 릴라드가 포틀랜드로 복귀한다며 3년 동안 4,200만 달러, 약 585억 원을 받는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여자 마라톤 풀코스 2시간 10분 벽을 돌파한 케냐의 루스 체픈게티가 금지 약물 복용 혐의로 일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계 육상연맹 독립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는 올해 3월 14일 채취한 체픈게티의 소변 샘플에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 성분은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의 일시 자격정지 처분을 강제할 수 없지만 체픈게티는 자발적으로 일시 자격정지 처분을 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 싱가포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오픈워터 스위밍 남자 5km에서 박재훈이 1시간 1분 03초 90의 레이스를 마쳐 제한 시간 내 완주에 성공한 72명 중 28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동아시안컵 결산부터 해보도록 하죠. 두 분의 총평을 들어볼까요? 남자 축구의 답답함, 여자 축구의 감동으로 그나마 덮어졌다. 네. 저는 여자 축구는 마침표, 네. 지소연 선수가 무관을 풀었으니까요. 남자 축구는 물음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남자 한일전이 사실상 뭐 축구 팬들에게 메인 이벤트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빨리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어요. 네, 전반 8분 만에 이번 대회 일본의 새로운 해결사로 등장한 저메인 요에게 실점을 했고요. 그게 이날 경기의 유일한 골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게 그 저메인 요의 골이 터지기 전에 역습 상황에서 나상호 선수의 플레이가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좀 아쉬웠는데 그 이후에 바로 또 이어진 역습에서 우리가 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 뒤에 위기가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홍명보 감독은 부임 이후 첫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한일전만 놓고 보면은 지금 한국이 3연패. 지금 한일전 역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당한 기록입니다. 네. 이 경기 내내 유효 슈팅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경기에서 질 수도 있겠지만 유효 슈팅이 한 개밖에 없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전술적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 홍명보가 이번 대회에서 3-4-3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3백이 좀 핵심이었는데 이 특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백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는 센터백 숫자는 3명인데 그중에 뭐 한두 명 정도는 좀 공격으로 올라가서 이 허리 진영에서 숫자 싸움에 가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에 홍명보가 구사한 3백은 이 클래식한 그 3명의 센터백을 고정시킨 그런 그런 전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에서는 좌우 윙백을 벌려서 그 깊숙이 공격까지 이제 가담을 시키게 하는데 한일전에서는 이 정통 윙백들이 자리했었지만 뭐 중국전이나 홍콩전에서는 이 공격수를 이 자리에 기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 공격이 잘 풀리면은 이 측면에서 숫자를 좀 우위를 두기 때문에 공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반면에 가운데 숫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윙백까지 벌려져 있으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상대의 숫자 싸움에서도 이기기 힘들고 이 과정에서 또 공을 전개시키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측면 위주의 아주 일변도의 단조로운 공격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이 3백을 기용했었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다 잘 막았어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이나 이호재 같은 그런 키가 큰 선수들이 들어가면은 일본 선수들이 좀 당황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좀 많지 않았고 그 결과가 유효 슈팅 한 개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 말씀하셨던 3백 전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번에 나름의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성공적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뭐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인 대전제로 저는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서로가 이제 최정예 멤버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선수 테스트도 해야 되지만 저는 이런 기회 때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전술이 있다고 하면 테스트하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3경기 동안 뚝심 있게 뭐 상황이 좋든 안 좋든 3백을 계속 밀어붙였다는 점은 눈에 띄는데 박찬준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은 전형과 비슷한 시스템을 썼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디테일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드컵 3차에선 10경기에서도 이 전술을 그대로 쓰면서 네. 숙련도를 더 다듬은 것도 있지만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양국이 다 멤버가 싹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그 디테일을 심을 수 있다는 것 부분에서의 양국 코칭 스태프의 역량차는 어느 정도는 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홍명보 감독은 왜 3백 전술을 시도를 했을까요? 일단 전술상으로 테스트할 시기가 이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9월부터 진행된 A매치에서는 유럽파가 합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체로 치르는 경기인 만큼 플랜 A를 확실하게 손보는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홍명보가 앞으로 치를 경기가 올해 6경기, 그다음에 내년에 2경기입니다. 총 8경기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가 또 32강 여기 오르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으로 좋은 조에 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높은 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피파 랭킹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A매치 성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남아있는 8경기 동안 이제 실험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플랜 B가 될 3백에 대해서 직중 점검을 한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홍명보 감독이 사실 북중미 본선에서도 플랜 A로 3백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치르고 나서 아마 분석을 할 텐데 이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이게 플랜 B가 되고 A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홍명보 감독이 대회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제 플랜 B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A를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에 시도한 3백이 이제 플랜 B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플랜 B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게 될까요? 사실 3백은 지금 유럽 축구에서는 굉장히 트렌디한 전술적 화두입니다.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는 팀들을 보면 특히 유럽 팀들을 보면은 3백 구사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아까 박찬준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그걸 클래식한 3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을 굉장히 전진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인데 홍명보 감독이 이번 대회 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약간 이제 3백에 세우는 센터백 3명 클래식하게 가지만 윙백들을 기존 윙포워드들을 내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긴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본인은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두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본선에 가가지고 강팀들을 만났을 때 밑에 이제 수비 밸런스를 뒀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측면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트랜지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 플레이를 좀 윙백들의 공격적인 선수들을 배치해가지고 해보려는 그런 의도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동아시안컵은 뭐 절반의 성공 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우승을 놓친 건 아쉽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는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쓰리백에 대한 장단점 체크했고요. 보완할 네. 점까지 얻었던 게 아마 1차 수확이 아닐까 싶고 두 번째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옥석 가리기. 예. 향후 이제 최종 엔트리 선발을 위해서 선수들을 점검을 했죠. 아무래도 지금 이 유럽파가 중심인 만큼 K리거를 제대로 체크하기 어려웠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최종 엔트리에 포함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을 대거 체크를 했습니다. 특수 포지션인 김동원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3백 체제에서 좋은 경쟁력을 보여준 선수가 5명 이상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기존 정에서 어쨌든 5명 이상이 더해졌다는 거는 그만큼 대표팀 풀이 좀 더 넓어졌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 자체로도 충분한 수확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좀 뭐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두 분은 어떤 선수가 대표팀에 나중에 또 다시 합류할 것 같나요? 일단은 한일전에서 교체 투입돼가지고 그래도 일본 수비진을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었던 이호재 선수. 왜냐하면 이날 이제 전반전에는 주민규 선수고 후반전에는 이호재 선수에게 이제 기회가 갔는데 좀 대조적이었던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호재 선수가 확실히 본인이 갖고 있는 피지컬적인 부분 그리고 이날 유일한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는데 골에 가까웠던 장면이었죠. 그런 부분에 자신감을 어느 정도 보여줬던 것 같고 저는 또 눈에 띄었던 선수로 이제 중앙 미드필더 서민우 선수. 지금 이제 박용우 선수와 경쟁할 수 있는 6번과 8번 이 두 미드필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중론이 많은데 이번에 서민우 선수가 좀 홍명보 감독의 눈에 좀 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뭐 경기에 질 수도 있다라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일전 3연패는 좀 뼈가 아픕니다. 네. 이게 냉정히 전력만 놓고 보면 우리 역시 많이 바뀌긴 했지만 둘 팀 중에 어디가 더 1군에 가까웠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가까운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월드컵에 갈 만한 선수가 냉정하게 한 10명 정도라고 봤었을 때 일본은 한두 명 아니면은 뭐 일본 내부에서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졌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일본의 경기력을 감안하면 이번 한일전에서는 솔직히 일본이 굉장히 못한 축에 속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일본에 졌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뭐 내용면에서 앞선다고 했지만 뭐 전술이나 뭐 이거를 소화하는 선수들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일본이 전체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체적으로 멤버가 바뀌더라도 확실히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여러 축구인들이 경기 후에 전화로 저한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힘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던 우리 높이나 우리가 이제 기술에 밀려도 힘으로 일본을 제압하면서 결과를 가져간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가뜩이나 기술이나 뭐 전술에서 밀리는데 이 몸싸움이나 이런 힘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일본에서 압도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3연패가 그 결과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극복을 해야 할 텐데 이제 다가오는 대표팀 일정은 9월인가요? 네, 9월은 일정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차례 친선전을 치르는데요. 한 번은 이제 홈 미국과 그리고 또 한 번은 멕시코. 북중미 아주 강호들과 대결을 치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스파링 파트너이기도 하고 또 내년 대회가 열리는 북중미에 가서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홍명보의 외국인 코치가 2명이 있죠. 이제 2명의 외국인 코치가 유럽으로 복귀를 해서 유럽 현지에 있는 해외파들의 경기를 좀 점검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한국계인 엔스 선수에 대한 체크도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스 선수가 과연 대표팀에 뽑힐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갑갑한 얘기 이제 지나가서 기분 좋은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동아시안컵에서 여자 대표팀이 20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네, 여자 축구가 대만을 꺾고 2005년 이후에 20년 만에 동아시안컵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 최종전 당일만 하더라도 우승을 예상한 게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2무 승부였고요. 중국과 일본이 1승 1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중에 승리한 팀이 나오면 우승이 되는 건데 0대 0으로 비겼어요. 근데 이번 대회를 보면 승점이 같은 팀끼리 상대 전적, 골 득실, 다득점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네.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맞대결에서 비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득실이나 다득점 보면 다득점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일본과 1대1, 중국과 2대2로 비기면서 3골로 다득점에서 가장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만 잡으면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파산 공세에도 대만
골문이 열리지 않다가 후반 25분이었죠. 지소연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었고요. 장슬기 선수의 쐐기골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진짜 지소연 선수 대단한 게 정말 드디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게 20년 만에 첫 우승이라면서요. 네, 지소연 선수는 뭐 10대 중반 시절부터 이제 대표팀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대표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해왔죠. 여자 축구회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안컵의 위상이 남자 축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단 한중일 3국이 세계 랭킹에서 20위 안에 모두 들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랭킹 7위거든요. 상당히 강호인데 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뒀고 지소연 선수가 지난 국가대표 2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시안컵이라든가 우승 기회가 있었지만은 항상 한 발 앞두고 거기서 좌절했었거든요. 이번에 동아시안컵 본인의 국가대표 경력 최초의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좀 한풀이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도 지소연인가라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한데 이번 대회 활약을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지소연이구나.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불세출 스타가 나오면 이 그 자리를 대신할 선수에 대한 고민은 뭐 여자 배구 뭐 이런 종목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여자 축구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번 대회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소연을 중심으로 한 베테랑의 힘이 결정적이었거든요. 지소연은 이 고비마다 알토란 같은 득점으로 우승을 이끌었고요. 뭐 MVP는 장슬기 선수가 받았고 뭐 김혜리나 이금민 선수의 활약도 대단히 돋보였는데 그래도 이번 대회 우승 일조한 뭐 젊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정다빈, 김신지, 전유경, 김민지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어쨌든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세대 교체에 대한 동력, 그것도 우승으로 얻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지금 뭐 현 세대들이 수학도 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가능성도 보고 여러모로 얻은 게 많았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아시안컵 휴식기를 마치고 K리그 1이 드디어 재개가 됩니다. 주말 동안 비예보가 있어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오늘부터 22라운드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후반기 첫날인 어제 전 경기가 취소됐었던 프로야구 오늘도 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과 SSG의 인천 경기, 기아와 NC의 광주 경기, 키움과 삼성의 대구 경기가 이틀 연속 우천으로 수년이 됐고 오늘은 2경기만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잠시부터 가보도록 하죠. 2, 3위 대결이자 엘 롤라시코라고 불리면서 팬들의 큰 관심을 모으는 대결입니다. 한 경기 차인 3위 롯데와 2위 LG의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보아 대 손주영의 선발 맞대결로 경기는 시작됐고 먼저 롯데가 선취점을 득점했습니다만 2회 바로 LG가 추격하면서 홈런 한 방으로 경기를 역전시켰습니다. 8회 초 치열한 투수전이 펼쳐졌고 점수는 여전히 2대1로 LG가 한 점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기를 1위로 끝낸 하나는 KT를 상대로 후반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리그 다승 1위 폰세, 국내 다승 1위 오원석의 선발 맞대결이 눈길을 끄는데요. 오늘 경기 역시 폰세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화의 타선까지 폭발을 하면서 5대0으로 8회 초 현재 한화가 5점 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장하는 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K리그 1 일정이 재개가 됐습니다. 경기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조금 쉬고 돌아왔으니까 순위표를 되새기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서우정 기자가 먼저 현재 K리그 1 순위를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현재 2경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전 라운드 기준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선두는 승점 45점이 전북인데요. 2위 대전보다 승점 10점, 3위 김천보다는 승점 13점이 앞서 있습니다. 4위는 이제 김천과 함께 승점 32점인 포항이고 5위는 승점 31점의 광주, 6위는 이제 지난 순양 경기에서 대구를 상대로 승점을 추가한 승점 30점의 울산입니다. 서울도 승점 30점으로 울산과 동률이지만 다득점에서 밀리면서 지금 7위고요. 8위는 강원, 9위는 안양, 10위는 제주고요. 11위 수원FC는 승점 16점, 12위 대구가 승점 14점으로 최하위에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22라운드 일정이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2경기가 열리고 있죠.
네,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광주가 경기를 하고 있고요. 대구 아이엠뱅크 파크에서 대구와 김천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수원FC와 광주는 0대0, 대구와 김천의 경기는 2대1로 대구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가 지금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승리가 간절한 상황인데 세징야가 복귀를 하면서 오늘 경기 리드하고 있네요. 네, 앞서 얘기드렸던 수년 경기에서 이제 울산을 상대했던 대구였는데 그 경기에서 세징야 선수가 2골, 특히 이제 두 번째 동점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프리킥 골을 터뜨리면서 역시 세징야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오늘도 역시 김천을 상대로 선제골을 세징야가 엄청난 중거리 슛으로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추가골도 세징야의 크로스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대구가 지금 2대1로 리드를 하고 있는데 만약 경기 결과가 수원FC가 승리하지 못하고 대구가 승리한 채로 끝나면은 대구가 드디어 최하위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원FC와 광주의 경기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수원이 전력 보강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과연 경기에서 나타날지가 궁금한데 오늘 경기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요? 일단은 0대0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 칼을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데르손 선수가 기본적으로 팀을 떠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보내고 어떻게 리빌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안데르손이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신해서 안현범, 뭐 한찬희, 김경민, 윌리안, 뭐 안드리고를 데려왔는데요. 그러니까 대전과 함께 가장 바쁜 여름을 보낸 팀이었습니다. 데려온 선수 몇 면들이 다 괜찮거든요. 사실 겨울 동안 데려온 선수가 다 2부에서 온 선수들이었는데 이 선수들은 1부에서도 좀 경쟁력을 보여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원FC를 후반기 태풍의 눈으로 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일단은 뭐 윌리안 선수나 안현범 선수, 한찬희 선수가 이제 경기에 나섰는데 아직까지는 뭐 0대0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무패 행진 중이죠. 네, 리그 3경기 그리고 코리아컵 8강전까지 합쳐가지고 4경기에서 3승 1무 완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김경민 선수의 부상이라든가 지금 김진호 선수의 시즌아웃 부상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위기를 겪었던 광주였는데 최근에 부상자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고요. 또 헤이즈라든가 아사니 선수의 활약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사니 선수 같은 경우 이번 여름에 이탈이 예정됐다가 지금 약간 이적이 진행이 잘 되지 않으면서 계속 광주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동기부여를 갖고 활약을 해주고 있고 특히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린 진시우 선수가 완연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이정효 감독 굉장히 만족시키고 있는데 오늘도 진시우 선수 선발 출전해서 수원FC 상대로 아주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2경기 그리고 내일과 모레도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강원과 대전이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경기하고요. 포항과 전북이 포항 스틸야드 그리고 제주와 안양이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 세 경기는 19일 오후 7시에 펼쳐지고요. 서울과 울산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일 일요일 오후 7시에 경기를 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경기에서는 포항과 전북의 대결이 눈길을 끄는데 기성용 선수가 이날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기성용 선수가 본인 SNS를 통해서 이번 경기 많이 와달라라는 공개적인 이제 홍보도 했고, 박태하 감독의 얘기에 따르면은 출전 충분히 가능한 몸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북 상대는 또 과거 기성용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할 당시 함께했었던 포획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기성용 효과인지 스텔리아드 포항 스틸러스 홈구장의 스텔리아드가 이미 경기 시작 이틀 전에 전석 매진이 됐습니다. 15,500석이 전석 매진이 됐고 지금 이제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선 취소표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 밖의 경기들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포항과 전북의 경기 다음으로 눈길을 끄는 게 역시 서울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시즌 전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양팀 팬들이 김기동 감독과 김판gun 감독의 사퇴를 외치고 있는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팬들의 반응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팀 모두 여름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K리그 최고 크랙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손 영입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K리그 역대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죠. 말컹을 데려왔습니다. 정승현 선수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 중 가운데 누가 데뷔를 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강원과 대전 경기도 눈길 가는데요. 이 강원이 지금 최근에 모재현, 김대원, 서민우 효과를 통해서 이제 분위기를 바꿨거든요. 정경호식 공격 축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상대가 대전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서 선두와 승점차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 울산의 대결은 그럼 이제 사퇴전이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그 두 감독 모두 큰 부담을 안고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들 이적생들의 활약이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또 보여집니다. 또 어떤 이적이 눈길을 끌었나요? 네. 제주가 조금 이제 순위에 비해 가지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너무 조용해서 뭐 김봉수라든가 몇몇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상황만 반복되다 보니까 팬들이 조금 실망하고 있었는데 K리그2 서울 이랜드에서 올 시즌 전반기에 또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던 페드링요 선수를 임대 영입하면서 드디어 좀 신호탄을 쏘았고요. 그리고 지금 K리그2에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불리는 서울 이랜드가 대대적으로 수비 보강을 했습니다.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인 이제 구성윤 선수가 일본에서 넘어왔고요. 또 전북의 유망주이죠. 센터백 김하준 선수를 또 임대 영입을 하면서 수비 라인을 전면 재수술하고 있는 김도균 감독입니다. 네, 지금 전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전북에서 진짜 맹활약하고 있는 전진우 선수의 이적설이 얘기가 나오던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웨스트브로미치 그리고 벨기에 뭐 헨트 이런 팀에서 이제 관심 보이겠다고 하는데 전북이 지금 우승권에 있잖아요. 이게 지난 몇 년간의 이제 아쉬움을 딛고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에이스가 전진우 선수이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절대 판매 불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진우 선수 역시 전북이라는 팀이 자신에게 기회를 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떠나는 거에 대해 약간 도의적인 책임 같은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남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죠. 또 여름 이적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치는 순간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정말 좋은 조건이 들어온다면 이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K리그2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도록 하죠. 서울 이랜드가 대대적인 수비 보강을 마치고 21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K리그2 이번 주말 대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7월 19일 토요일에는 4경기가 열립니다. 전남과 수원, 3위와 2위의 맞대결이고요. 그리고 말씀해드렸던 서울 이랜드는 수비 보강을 하면서 성남과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김포와 안산이 맞붙고 화성과 부산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20일 일요일에는 3경기가 열리는데요. 경남과 인천의 맞대결, 부천이 충남 아산을 홈에서 상대하고 충북 청주는 천안과 충청도 더비를 갖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순위표를 보면은 승점 차가 인천과 수원, 여전히 인천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수원이 7점 차로 쫓고 있어요. 네, 인천이 승점 48 그리고 수원이 승점 41인데요. 수원이 계속해서 무패를 달리면서 인천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데 인천도 주춤하는 듯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승점 3점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전남이 승점 37로 3위, 부천이 승점 35로 4위, 부천이 승점 31로 5위, 이랜드가 승점 30으로 6위거든요. 이렇게 상위권을 구축하고 있는데 밑에 팀들이 지금 바짝 붙어 있어요. 이 팀들의 결과를 보는 것도 남은 이번 라운드를 지켜보는 재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비가 꽤나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야구는 수년이 되지만 축구는 정말 웬만해서는 수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전 또 색다른 재미, 이 더운 여름날에 색다른 재미를 축구장에서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많이들 축구로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순위표를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